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노벨 연구소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도둑질하다 아내와 딸을 도둑 맞은 장원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장원 청지기의 이야기 서문.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에 순례자들은 모두 유쾌하게 웃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원 청지기가 상당히 분개를 하는데 그 이유는 장원 청지기의 전직이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나도 방앗간 주인의 눈을 속인 이야기를 들려주어 방앗간 주인에게 안갚음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장난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늙었소. 이제 나는 풀을 베는 여름이 끝나고 먹이를 주어야 하는 겨울의 나이에 와 있소. 이 흰머리에는 내 나이가 씌어져 있고 이 마음은 흰머리처럼 시들었소. 하지만 우리는 늙으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기운은 없을지라도 욕망만은 전과 다름이 없소. 우리는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지만 말로는 할 수 있소. 우리의 잿더미 아래에는 아직도 뜨거운 불꽃이 숨어 있소. 우리는 아주 늙을 때까지 꺼지지 않는 4가지 불꽃을 가지고 있소. 그것은 바로 탐욕과 거짓말과 분노와 자만이요. 우리의 사지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이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소.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이런 욕망의 이빨은 변함이 없소. 이제 내 생명의 물줄기는 가장자리로 한 방울씩 떨어질 뿐이고 나불거리는 이 혀는 이제 과거의 업적만을 이야기할 뿐이오. 늙으면 남는 것은 망령이나 쓸데없는 애욕뿐이라오.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가 늙은 목수를 골려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의도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그는 방앗간 주인 이야기에 필적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잘 들으시오. 내가 방앗간 주인을 놀리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오. 주면 받아야 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해 아래 나도 방앗간 주인처럼 상소리도 섞어가면서 안갚음을 하겠소. 저 녀석의 모가지가 부러졌으면 한이 없겠소. 저 녀석은 내 눈에 박힌 티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소. 청지기는 마르고 병에 걸린 듯한 신체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데 서실을 보면 소작농들을 감시하는 직책답게 농업에 대한 능력은 꽤나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소작농들도 그를 무서워하고 감히 속이지 못했던 것 같은데 흥미로운 점은 하층민인 중세 청지기의 특성상 부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인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몰래 훔쳐서 그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시에선 그러한 점을 조금씩 암시하고 있습니다. 장원 청지기의 이야기. 옛날 캠브리지에서 멀지 않은 곳인 트럼핑턴에 심킨이란 방앗간 주인이 있었는데 그는 거만하고 무례하고 교활한 자로 곡식과 밀가루 등을 교묘하게 훔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심킨은 고객을 속이고 검과 단검을 아주 잘 사용한다는 불량배이기도 했는데 그의 부인도 교활하고 거만해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방앗간 주인이 살고 있었소. 그는 공작새처럼 거만했으며 방탕하기 짝이 없었소. 그는 피리를 불 줄 알았고 싸움도 잘했소. 허리띠에는 항상 날이 시퍼런 긴 칼을 걸고 다녔으며 주머니에는 조그맣고 예쁜 단도를 넣고 다녔소. 또한 그는 원숭이 엉덩이처럼 대머리였고 발바리처럼 들창코였으며 얼굴은 널쩍했소. 그야말로 완벽한 장터건달의 얼굴이었소. 아무도 그에게 손가락 하나도 댈 수 없었소. 감히 그런 짓을 하는 놈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공언했기 때문이요. 사실 그 녀석은 밀이나 곡식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나쁜 놈이었소. 그래서 허풍쟁이 심프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지. 하지만 그의 마누라는 훌륭한 집안 출신이었소. 그녀의 아버지는 마을의 신부였소. 그러니까 사생아였던 것이요. 모든 신부는 독신이어야 했으니 말이요. 이 두 사람에게는 20살 된 딸 말리네와 6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는 젊은 여성들이 사춘기가 되면 결혼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들은 딸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부유한 남편에게 지참금을 갖고 시집을 보내기 위해 부모들은 말리네를 처녀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20살 먹은 딸과 아직도 요람에 있는 6달 된 튼튼한 사내아이가 있었소.
딸아이는 잘 먹고 자란 탓에 포동포동했소. 코는 들창코였고 눈은 회색이었으며 엉덩이는 펑퍼짐했고 둥근 젖가슴은 봉긋 솟아있었소. 마리아 바른 말이지 머리칼은 정말 아름다웠소. 그녀를 너무 예뻐한 외할아버지는 자기 집과 땅을 외손녀에게 물려줄 작정이었소. 또 결혼 문제에 있어서 여간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손녀를 전통 있는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소. 그가 생각하고 있는 신성한 혈통이란 바로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좋은 가문이었소. 그래서 그는 성스러운 교회를 모두 들어먹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신성한 혈통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요. 심키는 나중에 트리니티 칼리지의 일부가 된 킹스 홀로 알려진 캠브리지 대학교의 솔러 홀의 옥수수를 빻는 작업을 최근에 했는데 금액을 과다하게 청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방앗간 주인은 그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밀이며 보리를 모두 맡아 찌으며 비싼 방앗상을 받았소. 특히 케임브리지에는 솔러홀이라는 커다란 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의 보리와 밀은 모두 이 방앗간에서 찌었소.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의 식료품 담당자가 병에 걸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방앗간 주인은 드러내놓고 엄청나게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소. 교장은 화가 나서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방앗간 주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치미를 뗐소. 그는 오히려 교장에게 고함을 치며 정면으로 대들었소. 캠브리지 대학교의 솔러홀은 1337년 에드워드 3세가 세웠으며 나중에 트리니티 칼리지로 병합된 곳입니다. 한편 캠브리지 대학에는 2명의 젊고 가난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존과 앨런으로 호기심이 가득 찬 청년들이었습니다. 노스이스트 잉글랜드 스트로더 출신인 존과 알란은 심킨의 이런 절도 행위에 격분해 자신들이 방앗간의 부정을 막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학교에 방앗간에 곡식을 빻으러 갈 때 단지 호기심으로 그들이 직접 가겠다고 졸랐고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 방앗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재분술 지식이 없어 과정에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가루 빻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앨런은 밀을 기계에 넣는 것을 감시하고 존은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칼과 방패를 차고 방앗간을 향해 떠났소. 존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어서 안내인은 필요 없었소. 그리고 방앗간에 도착한 그들은 곡식 자루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소. 먼저 앨런이 말을 건넸소. 안녕하세요, 사이던 씨. 부인과 따님은 잘 지내시나요? 그러자 심프킨이 대답했소. 잘 왔네, 앨런. 오, 존도 함께 왔군. 어쩐 일인가? 존이 대답했소. 당신이 필요해서 왔지요. 우리 식료품 담당자가 어금니 통증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라 앨런과 함께 곡식을 찧어서 가져가려고 왔어요. 얼른 가야 하니까 좀 서둘러 주세요. 그러자 심프킨이 말했소. 지금 당장 찧어주지. 그런데 내가 일하는 동안 자네들은 무얼 하고 있을 건가? 방앗간 주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존이 말했소. 곡식을 넣는 통 옆에 서 있겠어요. 곡식이 어떻게 방아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난 방아가 움직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자 앨런도 이렇게 말했소. 존, 그렇게 하도록 해. 난 밀이 어떻게 빻아져 가루가 되어 통 안으로 떨어지는지 지켜볼게.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어쨌거나 우리 둘은 방앗간 일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말이야. 그러나 심키는 이들 학생의 의도를 간파하고 학생들이 항상 현명하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곡식을 훔칠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방앗간에 도착한 두 학생들은 처음 보는 방앗간의 모습에 이것저것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게 되지만 방앗간 주인 심키는 학생들이 타고 온 말의 줄을 풀어 도망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학생은 밤이 늦을 때까지 도망친 말을 잡기 위해 뛰어다녔고 그들이 말을 쫓는 동안 심키는 학생들이 가져온 밀가루를 훔쳐서 그의 아내에게 빵을 구우라고 줍니다. 그때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뛰어 들어오면서 말했소. 아까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나더라고요. 지금은 야생 암말들과 놀고 있어요. 누가 고비를 묶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시원찮게 묶어서야. 두 사람은 늪을 향해 있는 힘을 향해 달려갔소. 이들이 허둥지둥 달려가는 것을
확인한 방앗간 주인은 자루에 담긴 밀가루 반을 덜어내어 아내에게 주면서 케이크나 만들라고 했소.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소. 방앗간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저 두 놈을 혼내주겠어. 저놈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어도 내가 저놈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 수염도 태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군. 아이들처럼 뒤뚱거리며 뛰어가는 꼴 좀 봐. 하지만 쉽게 잡을 수는 없을걸.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말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도저히 말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소. 그러다가 겨우 해가 질 무렵에야 말을 도랑으로 몰아서 간신히 붙잡을 수 있었소. 존과 앨런은 땀에 흠뻑 젖어 지친 몸으로 돌아왔소. 존이 투덜거렸소. 방앗간 주인은 우리를 비웃으며 갖고 놀았고 우리 밀을 훔쳤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바보라고 놀릴 거야. 교장 선생님과 친구 녀석들도 놀려대겠지. 그래도 그건 괜찮은데 방앗간 주인 녀석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 겨우 말을 잡아 방앗간 주인의 집으로 돌아온 알란과 존은 방앗간 주인에게 하룻밤 숙박비를 지불하겠다고 해서 그날 밤 심킨의 집에서 묵게 됩니다. 그리고 방앗간 주인이 자신들을 골탕 먹이고 그로 인해 곡식을 교묘히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하고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알란은 방앗간 주인의 딸을 겁탈해 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모두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두 대학생이 한 침대에, 말린이 또 다른 침대에, 그리고 심킨 부부가 자기들의 침대에 함께 자고 발치에 아기 침대를 두었습니다. 심킨과 그의 가족은 맥주를 마시며 긴 밤을 보낸 후 존과 엘린이 복수를 계획하며 깨어있는 동안 깊이 잠드는데 알란은 곤히 잠든 채 침대에 누워있는 말리네에게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말란이 그녀에게 달려들어 시도를 하자 말리네는 의외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서 겁탈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맥주가 동이 나자 존과 앨런, 딸도 잠자리에 들었소. 모두가 술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마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면제가 필요 없었소. 방앗간 주인은 술에 취해 코를 골았고 이내 그의 아내도 남편과 합창을 하기 시작했소. 아니, 남편보다 더 심하게 코를 골았소. 그들이 코 고는 소리는 1km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소. 게다가 부모만 홀로 놔두기가 싫었던지 딸도 장단을 맞추어 코를 골았소. 이 요란한 음악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었던 앨런은 존을 팔꿈치로 툭툭 치면서 말했소. 자니, 정말 끝내주는 합창이군. 모두 저녁 예배를 보는 것 같군. 이렇게 끔찍한 노랫소리는 정말이지 처음이야. 아무래도 오늘 밤에는 눈을 제대로 못 붙일 것 같아. 하지만 상관없어. 차라리 잘 됐어. 존, 난 저 계집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어. 법조문에도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았다면 그에 상응한 보답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잖아. 우리는 밀가루를 빼앗겼고 하루 종일 골탕만 먹었어. 우리의 손실을 만회할 방법이 없으니 나는 저 여자애와 재미를 봐야겠어.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어? 그러자 존이 말했소. 신중히 행동해야 돼. 저 방앗간 주인은 위험한 놈이야. 잠에서 깨는 날이면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어. 난 저런 놈 따위는 파리보다도 겁나지 않아. 앨런은 이렇게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살그머니 딸이 있는 곳으로 갔소. 그녀는 반듯하게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소. 앨런이 배 위에 올라타자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이미 비명을 지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 있었소. 다시 말하자면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었던 것이요. 한편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가자 존은 아기 요람을 그들 부부의 침대 발치에서 자신의 침대 발치로 옮기고 그녀는 어두컴컴한 방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방앗간 주인의 아내는 요람을 더듬어 자기 침대를 찾았는데 존의 침대가 자기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 속으로 기어들어오자 존은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와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있던 존은 후회하기 시작했소. 이건 재미있는 게 아니야. 나만 상응하는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비웃음만 샀어. 적어도 앨런은 방앗간 주인의 딸을 품에 끼고 있잖아.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은 성공했어. 하지만 난 여기에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누워만 있어.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가는 날에는 난 두고두고 바보 취급을 당할 거야. 나도 한번 모험을 하는 수밖에 없겠어.
속담에서 말하듯이 겁쟁이한테는 행운이 따르지 않는 법이야. 존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아기의 요람으로 다가갔소. 그리고 조용히 그것을 자기 침대 밑으로 가져왔소. 잠시 후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코골기를 멈추고 잠에서 깨어났소. 그런데 그녀가 소변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요람이 보이질 않았소.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더듬어 보았지만 요람을 찾을 수는 없었소. 그러자 이렇게 생각했소. 맙소사, 하마터면 학생 침대에 들 뻔했군.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이리저리 더듬어 어둠 속에서 간신히 요람을 찾은 그녀는 요람 옆에 있는 침대가 자기 침대라고 생각했소. 그녀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학생이 누워있는 침대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누웠소. 아마 존이 벌떡 일어나 이 여자를 덮치지 않았다면 밤새 그렇게 있었을지도 모르오. 이 여자는 정말로 오랜만에 최고의 순간을 맛보았소. 존이 단단하고 깊은 그의 물건으로 그녀의 안을 파고들었기 때문이오. 이렇게 두 학생은 동이 틀 때까지 마음껏 사랑을 나누었소. 새벽이 오자 앨런은 말리네에게 작별을 고하는데 그녀는 아버지가 훔친 밀가루로 만든 빵을 찾는 그에게 정문 뒤편에 빵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앨런은 밑에 요람이 없는 침대에 존이 있다고 생각해 그 침대에 가서 방앗간 주인의 딸을 겁탈했다는 자랑을 하는데 그 침대에는 삼킴이 있었습니다. 앨런은 옆에 누워있는 방앗간 주인의 목을 끌어당기면서 속삭였소. 존, 이 바보야. 일어나서 내 얘기를 들어봐. 어젯밤 방앗간 주인의 딸을 3번이나 덮쳤단 말이야. 그러자 방앗간 주인이 소리쳤소. 뭐가 어째? 이런 도둑놈 같으니라고 이 배은망덕한 놈을 죽여버리고 말겠어. 내 딸은 지체 있는 가문의 아가씨인데 내가 감히 욕을 보였단 말이야. 방앗간 주인은 앨런의 목덜미를 붙잡았소. 그러자 앨런도 미친 듯이 주인의 멱살을 잡고는 주먹으로 코를 때렸소. 그러자 피가 그의 가슴팍 위로 흘러내렸고 두 사람은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서 서로 뒹굴었소. 그들은 일어섰다가 넘어지기를 몇 차례 반복했소. 그러다가 마침내 방앗간 주인은 돌에 부딪혀 세상 모르게 자고 있던 아내이 등 위로 넘어지고 말았소. 그녀는 깜짝 놀라 깨어나서는 마구 소리를 질러댔소. 살려줘요. 브롬홀름의 거룩한 십자가요. 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느님의 손에 맡깁니다. 사이던, 정신 차려요. 악마가 내 위에 쓰러졌어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나 좀 도와줘요. 내 몸 위에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심프킨, 도와달란 말이에요. 이 빌어먹을 학생 녀석들이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브롬홀름의 거룩한 십자가는 악령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며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십자가로 1223년에 노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심키는 화가 나서 침대에서 일어나 존의 침대에서 아내를 깨우는데 그녀는 몽둥이를 들고 분노에 찬 남편을 학생 중 한 명으로 생각해 몽둥이로 머리를 내려칩니다. 존과 앨런은 방앗간 주인을 두들겨 패고 도망가서 그들의 말과 훔친 곡식으로 만든 빵과 밀가루를 챙겨서 떠나갑니다. 결국 방앗간 주인은 두드려 맞고 밀을 빻은 삽도 받지 못하고 아내와 딸은 겁탈을 당한 꼴로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흰 것이 눈에 들어왔소. 그녀는 그것이 학생이 잠잘 때 두르는 두건이라고 생각하고 살금살금 다가가 힘껏 내리쳤소. 하지만 사실 그녀는 몽둥이로 남편의 대머리를 쳤던 것이고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소. 그러자 두 학생은 방앗간 주인에게 흠씬 몽둥이질을 하고는 옷을 입고 말과 밀가루를 챙겨 유유히 방앗간을 떠났소. 물론 빼앗겼던 밀가루로 만든 케이크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소. 이렇게 우쭐대던 방앗간 주인은 몽둥이 찜질을 당했고 밀을 찌어준 값도 받지 못했으며 앨런과 존의 저녁 식사에 든 비용도 건지지 못했던 것이오. 게다가 오쟁이진 남편 신세가 된 데다가 딸도 헛물건이 되어 버렸던 것이오. 이렇게 그는 남을 속인 대가를 받았소.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속담이 그대로 들어맞은 것이지요. 이처럼 사기꾼들은 종국에는 사기를 당해 망하게 마련이라오.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느님,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 이야기로 저는 방앗간 주인에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앨런은 말리네가 그녀를 위해 유리한 결혼을 시키려는 부모의 계획을 망칠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는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이가 생겼어도 그 아이는 그녀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세 번째 아이가 될 것인데 이는 사생아로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리브는 이 이야기에 대해 이런 격언을 보여주며 마무리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선을 기대하지 말라. 사기꾼은 스스로 속게 될 것입니다. 무튼 그렇게 장원청지기는 노골적으로 방앗간 주인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서 방앗간 주인에게 소심한 복수를 한 셈입니다. 캔터베리 이야기 네 번째, 변호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